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하는 이유는 전에 그냥 시간이 좀 남기도 하고, 계속 이란, 이스라엘, 미국 간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는 나스닥 그리고 S&P 500 이게 지난 저점을 깨고 더 하락을 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게 지금 크게 쉽게 말하면은 음, 화제가 되겠죠. S&P 500 보면은 그게 키워볼까요? 차트. 여기서 보면은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죠. S&P 500. 나스닥도 볼까요? 나스닥도 역시 깨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또 반등 나올 것이다. 근데 제 생각에는 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등이 조금은 나오겠죠. 조금은 나오는데 음, 많이는 안 나오고 이렇게 전고점까지 올라오는 이런 반등. 음, 여기 보면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런 반등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여기서 그냥 조금 움직이다가 또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공포도 지금 휩싸이는 거죠. 사람들이. 코스피 한번 볼까요? 많이 하락했다가 조금 올라왔는데 우리는 해외 시장에 비하면 좀 늦죠. 얘들은 미리 올라가서 계속 횡보하다가 하락한 거고, 우리는 뒤늦게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횡보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코스피는 여기 사이를 계속 횡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떨어지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도 지금 횡보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도 내일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안 좋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하락한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정책의 힘에 의해서 상승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내려오지 않을까요?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잔고를 봤을 때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고, 지금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다른 것들로 갈아타야 할지 그냥 팔고 기다려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2차 전지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이런 여러 종종들 여러 개 것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 연금 계좌 저축이라서 떨어지더라도 큰 그거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코스피 종목은 다 뺐죠. 코스피 쪽은 다 빼고 이제 코스닥 위주로 갖고 있죠. 코스닥 위주로 말고 코스피 위주는 현대차 그룹주 하나 들고 있다고 했죠. 현대차 그룹주. 그는 그냥 계속 갖고 가려고 했으나 저번에 어젠가 얘기했듯이 횡보를 하면은 팔 수 있다. 왜냐하면은 최대 성과를 내기 때문에 괜히 현대차 그룹이 횡보하는 기회비용도 아깝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은 이렇게 확 떨어지고 건설주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이걸 샀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 2차전지 쪽에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코스닥이.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코스닥이 안 오르고 있을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갈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횡보를 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빨리 끝날 거다라는 어떤 유튜버나 애널리스트 분석가들의 말을 믿은 게 바보죠. 역시 늘상 그들은 좋게 얘기하죠. 유튜버들은 안 좋다고 얘기하고 애널리스트들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튜버는 조회수를 뽑아 먹어야 되고 애널리스트 또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 회사에서 어떤 밀고 있는 종목이 잘 가야 되죠. 그래서 좋다고 얘기합니다. 리딩방은 끝장이죠. 무조건 추매죠. 제가 사실 얘기하면 리딩방에서 손해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수법을 알죠. 리딩방은 절대 손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손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추매하라고 합니다. 추매. 정말 주식에 대해서 정말 모를 때는 눈물 좀 흘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리딩방 한 사람을 사기로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통화도 녹취를 하고 사과 멘트까지 제가 받았었는데 그냥 안 했죠. 왜 안 했을까? 그때는 그랬는데 일단은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도 이제 지금 현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고 일단은 내일은 코스피는 무조건 이제 하락으로 내일이 아니죠. 모레죠. 코스피는 이제 하락을 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여기까지 한 5,500까지는 당연히 밀리고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코스닥이 문제죠. 코스닥. 왜냐면 정책적으로 코스닥을 지금 계속 밀고 있으니까 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금 좋지 않겠나. 물론 얘도 뭐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예, 1100까지는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바이오주나 2차전지주가 하락을 하겠죠. 바이오주는 저희가 저번에 제가 했던 바이오주가 뭐지? 이거였던가요? 뭐 어떤 건지 상관없습니다. 비슷비슷할 테니까. 보면은 바이오가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뭐 떨어질 수 있죠, 이렇게. 그런데 코스피는 막 출렁출렁한 데 비해서 코스닥은 이렇게 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바이오하고 뭐 2차전지 큰 것들은 이렇게 지금은 바이오가 더 좋죠, 2차전지보다. 그런데 어쨌든 코스닥 정책으로 인해서 좀 지켜주고 있다. 뭐 지켜주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면 이번 기회를 틈타서 매수할 것이다. 정부나 뭐 이런 쪽에서 지금은 바이오가 더 훨씬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가 여기서 좀 하락할 거라 생각인데 계속 이렇게 여기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주를 샀는데 2차전지주가 이렇게 돌아갈 줄 알고 착각이었죠. 네,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크게 먹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 새로운 거를 한번 투자 전략을 짜보려고 합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냐?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논문을 본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의 지수가 뭐 어떤 섹터 지수든 뭐 업종 지수든 한 달 정도의 지수 상승률이 제일 높은 게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걸 들은 적이 있어서 과연 그럴까? 라고 해서 이제 어떤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유튜버가 이제 강왕국 작가 유튜버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논문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읽어가지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참 좋은 유튜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생각만 했죠. 생각을 하고 적용은 이제 많이는 못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다르잖아요. 미국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우리나라는 박스피라는 게 있어가지고 상승을 한 후에 계속 박스피를 가져요. 그럼 박스피를 가지면은 한 달 정도 오르고 나서
이 상단의 저항에 맞고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맞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거죠. 하이브리드 전략. 제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먼저 던졌어요. 제미나이한테. 한 달 수익률이 높은 섹터가 정말 더 오르는가? 그 논문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논문이 있다고 합니다. 머스커, 윌츠, 그린블랙? 뭔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섹터 모멘텀은 전 세계 학계가 수만 번 인용한 사실이 있다. 제가 그걸 물었거든요. 이 논문이 있으면은 이게 뭐 그냥 대충 한두 명이 인용한 거냐, 여러 명이 인용한 거냐. 왜냐면 한두 명이 인용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해야 그게 정말로 유용한 가치가 있는 논문이고 인정받았다는 거죠. 수만 번을 인용했대요. 과거 상승장에서 월 평균 1.4%의 초과 수익이 실현이 되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던졌죠. 아까 그거죠. 미국은 우상향, 한국은 박스피다. 그대로 적용해도 될까? 한국 시장은 모멘텀 지속성이 짧고 반전 현상이 강하다. 업다운이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유기간을 짧게 가져가고 순환매를 타는 전략을 필수로 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순환매를 해라. 지금 제가 쉽게 하는 게 순환매죠. 근데 어느 게 뭐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섹터들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고 있다가 어느 게 탁 튀면 탁 바로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위한 리스크는 뭐냐? 칼 같은 손절이다 이거죠. 자, 구체적으로 기준 한번 설정해 달라 하니까 고점 대비 마이너스 7% 하락 시 매도를 하라. 또는 기술적인 기준으로 20일 이비동 평균선 이따시 매도를 하라. 20일을 제일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니까요.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지수 자체가 무너지면 일단 현금화하라. 사실 뭐 굉장히 일반적인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가격 기준은 마이너스 7%안 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자기 마음이죠. 마이너스 5%를 해도 되고 내가 이거는 좀 더 갈 것 같은 데서 마이너스 10%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뭐 무난한 거는 20일 이동 평균선이 이탈할 때 매도를 한다. 그게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한국형 듀얼 모멘텀의 완성.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적용을 하려면은 좀 구체적인 게 있을까? 쉽게 말하면은 답을 주는 게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세요. 한 가지만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즉, 섹터 ETF 중에서 1개월 수익률 1위를 선정합니다. 제일 잘 나가는 거를 고른다는 거죠. 동시에 절대 모멘텀, 해당 수익률이 플러스이고 지수가 안정적일 때만 진입한다. 그 말인 즉슨 여기 이거 기준 있죠. 가격 기준이든 기술적 기준이든 시장 기준이든 지수가 안정적일 때만 진입. 만약 코스피 지수를 본다고 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수익권이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전보다 수익권이다. 아니면 두 달 전보다 수익권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겠죠.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만 들어간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 기준은 다른 논문에서도 또 찾아보면 되겠죠. 보통 이런 거에 대해서 자산 배분 전략이 내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논문을 해놨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나는 그런 게 있다. 나는 주식을 좀 공부를 하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올라갈 타이밍일 주식이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섹터 ETF는 보유 비중이 다르죠. 그 보유 비중이 큰 종목이 A라는 게 있는데 A가 지금 상승할 타이밍이 온 것 같다. 난 그때 들어가면 될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주식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추세 추종이라고 해서 전고점 뛰어넘을 때 사고 뭐 그런 게 있죠. 섹터 내 비중이 가장 큰 대장주의 차트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해당 섹터 ETF를 매수함. 장점, 대장주의 선행성을 높여서 승률을 높이고 ETF 종목 리스크는 회피하는 영리한 전략이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전체 섹터, 국내에서 전체 섹터 ETF 섹터 를 나누어 봅니다. 몇 개인지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ETF, 이전지 ETF 이런 식으로 섹터별 ETF를 총 몇 개로 나눌 수 있는지 보고 엑셀로 섹터별 ETF 순위를 매겨봅니다. 섹터별 한 달 동안 ETF 순위를 매겨봅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섹터. 그 다음 어떻게 하죠? 탑 3를 고릅니다.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듀얼 모먼트로 가야겠죠. 듀얼 모먼트. 예를 들면 한번 정해보죠. 뭘로 정해볼까요? 자, 듀얼 모멘트 다음에 절대적 기준을 찾아봅시다. 이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그걸로 가야죠. 제미나이로 가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그냥 넣어봅니다. 연금 계좌에서 자산 배분 전략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려고 합니다. 듀얼 모멘텀에 여기서 듀얼 모멘텀의 절대적인 기준을 논문을 통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준을 찾아주세요 합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찾을지 한번 볼까요? 논문을 통해 검증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준 12개월 수익률이라고 나오네요. 절대적 모멘 기준. 학술적 근거는 많은 연구에서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모멘텀이 가장 강력하고 그중 12개월이 노이즈 관련하고 추세를 확인하는 데 가장 통계적 유효성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비교 대상 미국 단기 국채 수익률. 해당 자산의 12개월 수익률이 현금성 자산의 12개월 수익률보다 높은가? 그렇죠. 그러면은 현금이란 게 뭐예요? 무위험 수익률이죠. 위험이 없는 걸 현금은 갖고 있으면 그냥 제로라고 보면 되죠. 여기 제로보다 큰가? 자, 그러면은 왜 하필 12개월인가? 이거는 뭐 필요 없습니다. MDD 방어라고 되어 있네요. 뭐 어쨌든 한국연금개정 시 절대적 기준을 제한을 해줍니다. 룩백 기간을 12개월 또는 6개월. 6개월을 주는 이유는 빠른 대응을 위해서. 최근 논문들에서는 한국 시장 변동성이 큰 경우 6개월이나 12개월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식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혼합한다는 건 그거겠죠? 6개월도 12개월도 0 이상일 때는 진입. 6개월, 12개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마이너스면 NO. 둘 다 마이너스면 당연히 NO. 이거겠죠? 그러면 결국은 뭘까요? 6개월 이 중요한 그거겠네요. 자, 지난 1년간 수익률이 0보다 큰가만 보셔도 최저조정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 모멘텀이 마이너스라면 연간의 단기 채권 ETF나 정기형 현금상으로 배수고를 옮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적용해 볼까요? 그럼 저희들은 절대적 기준은 지난 1년간의 수익률이 0보다 큰가? 이것만 보죠. 이게 12개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 시장 같은 변동성이 큰 거, 우리는 수출국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국가이기 때문에 6개월로 갑시다. 6개월로 봐서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은 절대적 기준은 현재가 12개월 전 가격에 나누기 빼기 1, 이 1년 만기 국고채 금리 또는 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저희는 12개월이 아니고 또는 6개월이죠. 전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 1위 섹터 ETF가 수익률 매서 다른 섹터를 이겼더라도 위 공식이 마이너스라면 현금화하는 것이 듀얼 모멘텀의 핵심. 오케이. 자, 이주 바탕으로 섹터들의 12개월 수익률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은 오늘은 이런 하이브리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고, 다음 영상은 실제 국내 섹터 ETF가 몇 개가 있는지. ETF는 매번 달라지죠. 왜냐면은 ETF라는 거는 인기가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왜냐고요? 인기가 없는데 왜 ETF를 만들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할 텐데 시가총액이 점점 줄어들겠죠. 만들어 놔도. 그럼 뭐 상폐되는 거지. 거래 수수료도 안 받고. 그래서 조선주가 막 오르니까 조선 레버리지 ETF도 나오고, 반도체도 막 하니까 반도체 레버리지도 나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그 ETF 섹터들은 우리나라의 수출주를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들은 약간 테마성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빨리 지수가 아니죠. 옮겨 다니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시간에 계획을 볼까요? 섹터 ETF를 모두 찾아보기, 그리고 그 중에서 순서대로 시행을 해봅시다. 엑셀로 수익률 계산. 그래서 섹터별 ETF 중에서도 좋은 걸 찾아야겠죠.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같고 수수료가 작은 게 있다. 그럼 당연히 수수료 작은 걸 찾아가야 되죠. 그리고 보유 종목이 좀 다르다.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럼 그럴 땐 뭘 해야 된다? 내가 돈이 많냐 없냐를 생각해야 돼요. 돈이 많을 때는 그냥 거래량이 큰 걸 해야겠죠. 무조건. 왜냐하면은 막 사고 팔고 하는데 거래량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 ETF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수수료 보지 않고 거래량이 많은 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적어볼까요? 만약 투자 자금이 크다면 거래량이 많은 걸로 선택. 지금처럼 뭐 500만원씩 600만원씩 할 때는 거래량 적어도 상관없어요. 네,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니까. 알아서 처리해준다는 거는 ETF 상에서 자기네들이 뭐 거래량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를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하이브리드 전략. 요건 제 카페인 걸 아시죠? 자산 배분 전략. 아무도 찾지 않는 카페지만 그냥 저 혼자서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처럼 그냥 기록을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혼자서 심심하니까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